자, 우리 이어서 볼게요. 그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적자는 이거 t-g라고 쓰면 얘가 0보다 작은 상황이 재정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자가 첫 번째는 aggregate demand라고 해서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몇 배 이상의 승수 효과다 해가지고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전학파 쪽은 생각보다 미미하거나 극단적인 세고전학파는 에휴 아무 영향이 없어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볼 게 뭐냐면 경제성장에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볼 거야.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실물 자본에 가까운 그런 건데, 이게 자본이 축적해야지 이게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걸 볼 겁니다. 네. 자, 거기 보시면 정부의 적자 재정을 운영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 저축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가 정부의 저축이라고 쓸게요. 이 플러스가 이게 정부 저축인데 0보다 작으니까 정부의 저축이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연금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 전체적인 이거 내셔널이 할까? 저축은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으로 이렇게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저축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그다음 국가 전체적인 저축도 줄어들게 되면 아니 저축이라는 게 뭐야? 저축이라는 게 저축은 자금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공급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공급으로 아니 기업들이 바로 투자하는 게 자금의 수요자잖아. 그래서 공급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되는 수요인 투자로 연결이 돼야 돼. 투자로 연결이 되면 이게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학교에서 건물을 더 짓는다거나 강의실을 더 증가시킨다거나 노트북을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거야.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자본재의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K는 캐피탈이야. 자본재의 증가.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본재, 이런 건물, 시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이게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지. 자본과 뭐 강의실과 뭐 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뭐 챗GPT 이런 것도 뭐 위협감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있으면 또 그걸 잘 활용하는 노동자는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투자가 줄어드는 거지. 연결할 돈이 없잖아. 기업들이 아이고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본재가 감소하게 되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경제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빚이 되게 많어, 부채가 많어. 그럼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뭔가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사실 할 때 좀 머뭇머뭇 주춤주춤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성장에 위축이 되고 더 나가서 또 투자도 위축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그럼 시중에 돈을 빌리기가 되게 힘들어. 그럼 빌리는 데 따른 대가인 그 이자율이잖아. 이자율이 올라가지. 그러면 당연히 또 투자도 위축됩니다.
다음에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볼게요.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에도 악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국채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이 재원을 본드로 조달을 했어요. 본드를 통해서 발행을 한 거지. 발행을 했어요. 발행.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고전학파인 리카르도 등가정리일 때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이 본드를 야 이거 미래에 내가 내는 세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드를 내가 국채를 만약에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의 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증가로 인식. 현금이 많아지거나 우리 현금 많아졌는데 인플레가 엄청 높아지게 되면 사실 현금이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부동산이 많아지거나 현금 예금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채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자산 증가로 인식을 해서 결국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아지지.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야. 소비가 증가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하게 됐어.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이 소비재에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도 들어간다고. 소비 증가하게 되면 수입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도 소비하지만 우리 옛날에 1970년대에 외제 자동차 보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외제 자동차도 되게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수입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게 수입이 증가하는 거지. 수입이 증가해요. 아니 우리가 아까 총수요 얘기할 때는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 그 측면에서는 net export야. 이렇게 써서 NX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수출 빼기 수입이야. 이걸 순수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수요를 역시 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더 나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2번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투자 저해 이거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좀 학교에 자금이 없다 그러면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설비들이 노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산성이 떨어져서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드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위에 저 투자에 미치는 그것도 비슷한 건데 이쪽에다 다시 갈게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본드의 가격이 국채를 발행하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자율이 올라가서 구축효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드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거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물론 이제 국채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은 그냥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다 연결돼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가 자꾸 따라 올리고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이자율이 높으면 자금 같은 경우는 돈 같은 게 금방 수익률이 높은 대로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와 달러의 그 비율이 바로 환율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1달러짜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만약에 1,0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화폐 교환 비율이야.
그러니까 1달러라는 것을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과 하나 사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1달러라는 걸 하나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화폐 교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보다 높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고 이자율이 높은 거니까 달러가 유입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이렇게 풍부해지는 거야.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유입돼서 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해. 그럼 달러가 풍부해지네. 그러면 우리 사과가 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의 가치는 가격은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은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야.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달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과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옛날에는 1원짜리 1000개를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500개만 이렇게 줘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는 외국 물건,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제품의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1달러짜리 미국 물건을 사려고 해. 거기에는 달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예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1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제 500원만 줘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96년도인가 그때 외환위기 때 그 전에는 달러가 1달러에 한 800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고환율 이렇게 되면 달러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내가 미국에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이 만약에 한 200만 원 있으면 됐는데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서 달러 가격이 비싸지면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뭐 베트남이나 태국 놀러 갈 때랑 미국이나 이런 데 놀러 갈 때랑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좀 더 높단 말이야. 근데 동남아의 뭐 바트와나 동남아 화폐 가치는 좀 낮단 말이야. 그러면 여행을 갈 때 동남아 갈 때랑 미국 갈 때랑 똑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똑같은 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 미국 생활이 팍팍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남아 갈 때는 더 좋은 호텔에서 더 좋게 우리가 살다 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면은 화폐 가치가 낮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교환할 때 더 이득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환율이 하락했다. 그럼 미국의 어떤 화폐 가치가 동남아 가치 낮아지니까 미국 물건이 싸진 거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론은 끝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여기 자국 통화가 강세 똑같습니다. 국제 수지 악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외국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 역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국제 수지 적자 증가로 국제수지는 그냥 여기서는 수출 빼기 수입이라 하세요. 순수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수지가 적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소규모, 대규모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채와 관련한 토픽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본드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미래 세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세금을 낼 거니까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채와 관련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냥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재정 적자를 본드로 발행을 했습니다. 본드로 발행을 했어요. 자, 이거 누가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이 본드는 뭐냐면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주는 거야. 아, 저기 제가 돈 빌렸으니까 나중에 이자 이렇게 드리고 원금도 몇 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정부가 빚을 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러너라는 학자는요, 계속 얘기했어.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야. 빌려 이렇게 써주세요. 빌려 갚아야 돼. 근데 러너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내부 채무와 외부 채무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내부는 도대체 뭐야? 외부는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정부가 국채를 누구한테 주잖아.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본드를 준 거야. 본드를 발행하고 정부가 돈을 이렇게 빌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부 채무야. 그래서 내부 채무는 국내에서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외부 채무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해외에서 빌리는 거야. 국내가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던 상황에서는 아니 뭐 돈 빌릴 사람이 있어야 빌리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딴 데서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채무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해외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빌려 이렇게 뭐 달러로 빌리긴 하겠지만 원화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 이거는 외부 채무 이렇게요. 국내에서 빌리면 내부 채무. 자, 내부 채무는요 국내에서 빌리는 건데 이걸 갖고 정부가 주로 이제 본드를 발행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공공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미래 세대의 정가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갚을 때 이게 20년 후에짜리 국채다 그러면 미래 세대가 세금을 내요.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집니다. 근데 이게 고속도로랑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혜택도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미래 세대가 냈지만 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가 좀 더 살기 좋은 집, 살기 좋은 교통시설 하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혜택도 네가 받고 네가 부담하는 거니까 혜택 받은 만큼 내가 냈다? 그거니까 부담한 건 아니지. 근데 외부 채무는요 이렇게 봤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서 돈을 빌린 거잖아. 해외에서 차관을 빌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세대가 당장 소비해서 없었다 할게요. 현재 세대가 소비 이렇게 사용이 되면 갚아야 되는 거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비한 거는 현재 세대가 소비했는데 갚는 건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로 부담이 여기 국채에 대한 부담이 전가된다. 이렇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현재 세대가 소비를 하지 않고요. 현재 세대가 투자에 사용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 거지. 이때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세대가 소비를 당장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에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현재 세대가 이득을 보고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투자에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세대는 그냥 생산하면서 뭐 그거 기회비용만 받고 그 혜택은 또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겠지만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으니까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미래 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중복 세대 모형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정도만 보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채를 발행했어.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위축돼. 자본 축적이 안 돼. 경제 성장이 안 돼.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미래 세대가 좀 더 가난해집니다. 미래 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그 뭐가 정답입니까? 경로가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이러한 경로가 있고 요런 경로가 있고 요런 게 있고 그렇게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우월한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러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 세대 모형, 세대 간에 중복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신고전 학파의 구축 효과,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와 투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러너랑 비슷하죠. 그거 말고 이제 우리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이렇게 볼게요. 리카르도 등가 정리.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아무튼 국채를 발행하던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던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요. 다시 똑똑해서 본드를 미래의 텍스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미래의 텍스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년짜리 30년짜리 본드다라고 하면은요, 미래 세대가 이거를 갚아야 되거든. 그럼 사실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건 맞는데 미리 이거를 현재 세대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가 착해. 그래가지고 현재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대가 그러니까 요즘은 좀 애매해. 요즘은 그냥 지금 나 이렇게 그 뭐 좁은 이런 건데, 조금 더 옛날만 해도 언제나 미래 세대를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한 땅을 물려주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물려주고 좀 더 나은 뭐 자기가 일했던 환경보다 의자를 후세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려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부모 세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세대에게 고통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현재 세대가 봤을 때, 부모 세대가 봤을 때 20년 후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뻔히 보여.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뭐 파산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뻔히 보이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 따르는 현재 세대는 아이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넘겨줄 수 없겠군. 그럼 지금 어떻게 해? 누군가 고통을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누군가가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누군가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있으니까 또 편안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지. 그러니까 현재 세대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위해서 현재 세대는 뭐 더 안 쓸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 저축을 증가시킨다고. 이게 상속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산을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동화 우화로 하면 그런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얘야, 내가 줄걸랑 이렇게 뭐 주머니를 호리병 같은 걸 이렇게 3개를 주겠다. 뭐 검정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위기에 처하면 이 호리병을 열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간 병, 검정색 병이네. 양주인가?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먼 미래 20년 후에 세금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20년 후에 텍스가 부과돼. 근데 미래 세대인 자녀 세대는 이 텍스 폭탄이라는 거를 예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세금 내려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의 유언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호리병을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거지. 얘야,
내가 보니까 20년 후에 정부가 세금 폭탄을 너한테 던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미리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고 상속을 남겨주니까 이걸로 세금을 내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해되시겠죠?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막상 세금을 실제로 형식적으로 내는 거는 미래 세대가 내는 거지만 실제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하면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거니까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게 된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시야. 당연히. 근데 당연히 성립한다 보면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한다. 여기 합리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똑똑하다,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 이런 것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넣어놨습니다.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 조세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상속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유산을 남기게 되면 그러면 미래 세대는 요 유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면 되니까 미래 세대로 부담은 전혀 없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의 타당성에 그걸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채 발행은 이렇게 투자 같은 거 할 때 먼 미래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소득의 흐름일 때는 국채가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은 여러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징수되는 조세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건 조세 파트에서 좀 얘기할 거야. 세금을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뭐 요거는 그냥 살짝 보시고 또 세대 간의 공평성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정책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지금 당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세대 아니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그거의 밸런스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나 뭐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그 만들어질 때가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갈 때였거든.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오, 갑자기 내가 노력한 것보다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생각보다 학점도 잘 나오고 내가 원했던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잘 될 때가 있어. 잘 나갈 때가 있지. 근데 이게 항상 계속 유지되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 이제 국민연금 제도나 이거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고도로 성장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뭐 좋아. 그래서 펑펑 소비할 정도로 야, 조금 보험료를 내고 많이 받아가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고령화 저출산 가끔 외치는 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막 이제 포화 상태에 있다, 막 지구가 막 힘들다, 막 이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거야. 즉 첫 번째 줄 살짝 보시면 이 내용을 본다기보다 그냥 논리적인 흐름만 보세요. 아니 경제 성장의 결과 미래 세대의 소득이 더 커지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아니 좀 미래 세대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그러면 미래 세대가 좀 더 풍요로워지면은 현재 텍스라는 것은 현재 조세라는 것은 지금 세대가 바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이 본드는 뭐야? 미래 세대에게 부과되는 미래 텍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래 세대가 살기가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본드가 텍스보다는 좀 더 현재 세금보다 미래 세금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정리하시죠. 요까지만 우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이용자 부담의 원칙, 뭐 거시경제 고려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잠깐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 아이디어를 한 5분, 10분 정도만 조금 더 할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아까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자꾸 심해지는데 재원 조달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본드를 발행하는 거 봤고, 이 텍스를 부과하는 건 좀 저 뒤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공요금 이렇게 부과합니다. 전기나 가스도 지금 공기업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요금을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공공요금을 왜 부과하냐, 부과하는 목적 한번 볼게요. 자, 언제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야. 여기 요거 제목에도 넣었는데 효율성, 공평성, 정부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또 하나는 재정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거 부과할 때 사실은 공평성도 반영하긴 하지만 이거는 주목적은 아니야. 세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직접 돈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뭐 지하철 요금 싸게 해서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혜택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저소득층 도와주는 방법 얘기했듯이 지하철 요금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덥고 이러면 지하철이나 타러 갈까? 이렇게 된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운동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뭐 천안까지 갔다가 거기서 국수를 먹고 또 오면 하루 일과 쭉 되는 거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데도 억지로 과다 소비하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주목적은 아니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주목적이 아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는 편익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는 듯한 그런 측면에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 조금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부가 돈 벌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은 아닌 거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 부과 목적은 효율성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화장실에 수돗물 같은 거 만약 공짜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수돗물을 틀고 사용을 한 다음에 안 잠궈도 돼. 어차피 공짜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그냥 틀어놓는 게 더 이득이라고, 더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주 목적은 이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적절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효율성이 첫 번째 주목적이고, 자 그러면 공공요금에다가 효율적인 가격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설정하려고 해요. 효율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돼요.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거. 그럼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지 효율적입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경제 언론에서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면 이게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소비자가 얻게 되는 만족과 생산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계 비용 그대로 읽는 거야.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격 설정. 그래서 이렇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MC 프라이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립하려면 완전 경쟁 시장처럼 돼야 되니까 전제 조건 시장 실패가 없어야 돼요. 그건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고, 근데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관심 대상이 공공요금 아닙니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공공요금과 관련된 뭐 수영장이라 할게 Q라고 할게요. 아니면 회원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 비용이 일정한데 수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명 이상은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 할게.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한계 비용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여기는 이렇게 수평이 되다가 수직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공공재 봤었잖아. 사람들의 수요가 와도 뭐 추가적인 비용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계 비용을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특성인데 자 수요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특히 이 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단기 아닙니까? 단기. 그러니까 경작에서 장단기 얘기하는데 장기는 시설 설비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면 장기고 단기에는 시설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정해진 정원까지 그때는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가 그 위에는 이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수요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비수기라 할게요. 비수기에는 수요가 좀 작고요. 성수기에는 수요가 좀 커. 이렇게 성수기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하면 여기 A로 할게. 만약에 비수기 때는 가격을 한계 비용 이렇게 책정하면 돼. 성수기 때는 수요가 많잖아. 여러분 성수기 때 휴가들 많이 가니까 호텔이라든가 뭐 항공료 같은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왜 비싸요? 아니 손님이 많으니까 가격을 올려받는다고. 그래서 한계 비용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만큼 이게 한계 비용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을 플러스 알파로 더 받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만큼. 그래서 한계 비용에다 알파만큼 더 받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잖아. 100명 이상 늘릴 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알파 이것을 우리는 경작에서 지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명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성수기 때 오지 마시고 비수기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수기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시설 용량을 좀 성수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비수기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존이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얘기하고 시설 용량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관련된 전기, 가스, 수도 다 시설 용량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수영장 가지고 얘기를 드는데 시설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A와 B만큼 요 차이 있잖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대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성수기 때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을 더 덧붙인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어떻게 결정하는데 이제 그건 또 재정하게 또 다른 분야로 또 이렇게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뺐습니다. 자, 최적 시설 규모의 선택. 장기에는 시설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명 가지고는 지금 여기 성수기에 수요가 되게 많다. 계속 이렇게 많아질 것 같으면 장기에는 시설 용량을 늘리는 거지. 이렇게 더 늘리는 거지. 이렇게 200명까지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수기에도 가격을 한계 비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경작적인 마인드에서 뭐냐면 이 지대라는 것은 약간 단기에 공급이 고정돼서 발생하는 것이고 장기에 시설 용량까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면 이 지대는 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나 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라는 얘기는 지대가 없는 상황을 장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랍이라 그러면 서랍을 수요에 맞춰서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장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경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살짝 요 내용 정도만 보시고 그래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정도만 보기 위한 거니까. 자, 그리고 최대 부하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약간 여기 과부하기, 성수기야 비부하기.
그래서 비수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가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비용만큼 가격을 책정하고 성수기에서는 한계 비용이다 알파만큼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까지는 그냥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 첫 번째 공공요금 부과 목적, 효율적인 가격 설정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랑 장기에 기존 시설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야.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과 자연 독점 하에서 발생하는 가격 설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공요금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 있거든. 지방재정, 그거 좀 들어가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